제11강으로서 점유권 일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이 물권법 총론에 관한 내용을 모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 개별 물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개별 물권으로서 이제 기본 물권인 점유권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물권으로서 바로 용익 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인 바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8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섭법에 의해서 발전되어서 또 지금 현재는 가담법 등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인 변칙담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개의 물권에 대해서 이 개별적인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물권법 강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점유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점유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이번 시간에 점유권 일반, 다음 시간에서 점유권의 효력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설명하면서 선의취득을 설명하면서 점유자는 건 평온,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 이때 선의 점유가 뭐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점유권 일반 여기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 먼저 개설적인 내용으로서, 자,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점유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점유를 요건으로 하여서 점유권이라는 하나의 물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하나의 점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점유를 요건으로 해서 점유권이라는 하나의 물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본권의 유무, 즉 본권이라는 것은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죠. 이 본권의 유무, 이때 본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즉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이것을 하나의 권리로 보아서 일정한 법적 보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보호를 주고 있느냐? 첫째,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해서 가실수취권을 가지고, 세 번째로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경감됩니다. 네 번째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 점유자는 일정한 경우에 비용 상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 일정한 경우에는 점유자에게는 이 자력구제권이 인정됩니다. 즉 점유물의 침탈에 대한 방어 회복을 할 수 있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점유인데, 이 점유를 요건으로 해서 하나의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인정해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주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본권이 없이 그냥 물건을 단순히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즉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법적 보호가 부여된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대민법의 점유제도는 이 로마법상의 포세시오와 게르만법상의 게베레어 이론적 제도적 결합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독일 민법의 그건데, 독일 민법에 대한 설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독일 민법을 개수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점유에 관한 여러 효과도 실제 로마법상의 포세시오, 게르만법상의 게베레의 양제도로부터 유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유권이라는 하나의 물건을 인정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또 최근에
제정된 중국 물권법에서는 점유를 하나의 물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점유를 보호하는 점유 보호에 대한 규정만을 둘 뿐이고 점유권을 하나의 물건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점유를 하나의 점유,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점유를 보호합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라는 것은 바로 점유 제도의 사회적 작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그 점유하는 것, 그 자체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점유라는 것은 동산 물건의 공시의 기능을 하는 작용을 하죠. 즉 동산 물건의 공시를 위한 작용을 하는 것이 점유의 사회적 작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원설이 있는데 점유를 보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점유자의 개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나 또 거래의 안전 보호 또 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점유 제도를 보호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라는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점유 제도의 기능과 보호 효과에 비추어 봤을 때 점유 제도의 사회적 작용에 대해서는 다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권리성을 보면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이것을 점유라고 하죠. 이 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에서는 법적 보호를 주고 있습니다. 즉 민법은 점유라는 사실적 지배를 법률 요건으로 해서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점유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는 이러한 점유권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하고 이 법률 요건으로서 점유가 있으면은 거기에 점유권이 인정되고 즉 점유를 요건으로 해서 점유권이 인정되고 이 점유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점유권에 의한 여러 가지 법적 효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점유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192조 1항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사실적 지배 이외에 어떤 주관적 의사, 다시 말하면 점유 의사가 있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유 의사가 필요 없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점유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객관주의고 이 주관주의는 점유가 성립하려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이걸 소지라고 말합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이외에 바로 점유 의사가 있어야만이 한다라는 것이 주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바로 192조 1항에서 민법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객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점유가 성립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설의 입장은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점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점유가 성립되자면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어야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바로 점유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점유가 되지만 사실상의 지배,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그 물건에 대한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실상의 지배가 뭐냐? 이 사실상의 지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지죠. 소지하고 있을 것을 요합니다. 이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은 사이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펜에 대해서, 이 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뭐 내 이 양복이라든가 또 나의 시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시계에 대한 점유, 이 양복에 대한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의 지배는 물건을 유형적 물리적으로 잡고 있다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념상 어떤 물건이 어떠한 사람의 지배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타인이 함부로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할 때 집에 많은 가재도구 있죠. 가재도구를 떠나서 이제 출근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직장에 있더라도 집에 있는 가재도구 등 이런 여러분들이 집에 둔 물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들판에 볕단을 쌓아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물건에 농부는 지금 집에 있더라도 지금 들판에 쌓아둔 볕단에 대해서는 그 농부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관계, 지배의 계속성, 인식 가능성,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 설정 의사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통설은 점유가 성립하자면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 이외에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 설정 의사가 점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점유 설정 의사는 앞에서 본 점유 의사와는 다릅니다. 점유 설정 의사는 법률 행위에서의 의사가 아니라 이 자연적 의사를 말합니다. 이 자연적 의사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극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입장하려고 줄을 섰는데 그 A라는 사람의 뒤에 있던 도인이 다시 옆에 사람의 극장표를 훔쳐서 앞에 사람의 호주머니에 살짝 꼽아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A라는 사람이 호주머니에 꼽아뒀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우연히 자기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보니까 극장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것이 아닌 극장표가 있죠. 그래서 극장표가 있네라고 해서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점유 설정 의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 설정 의사는 법률 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와는 달리 어떤 자연적 의사로 속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점유 설정 의사는 자연적 의사로 속하니까 점유 취득에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고 어린이나 정신병자도 계속해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는 이상 이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유 설정 의사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포괄적으로도 표시될 수가 있고 또 일반적 잠재적 의사도 무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객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점유의 객체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즉, 점유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본건에는 일물일건주의가 적용되지만은 점유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객체는 물건이니까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동산에 대한 점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모두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동산, 부동산 모두가 점유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에서는 이 점유 보조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 이런 것을 인정합니다. 이 선의취득을 볼 때 이 점유 보조자가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물건을 처분해서 그 물건의 대가를 가지는 경우에 이게 점유보조자는 절도죄로 처벌되지만은 점유보조자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점유보조자가 뭐냐에 대해서 봅시다. 자, 점유보조자를 보면은 의의를 보면은 우리 민법 195조를 보면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도 그 자는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점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나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등은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상점의 점원, 가정부가 그 물건의 점유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점유보조자는 그 물건의 점유자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보조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으나 점유자인 자를 바로 점유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의 점원이 있습니다. 상점의 점원이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상점의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상점의 점원은 점유보조자이고 상점 주인이 점유주. 그래서 상점 주인만이 점유주로서 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바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를 인정할 사회적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지배력을 행사할 뿐이어서 점유보조자의 점유를 인정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점유주만의 점유만을 인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점유보조자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점유보조자에 관한 요건을 봅시다. 첫째, 점유보조자가 점유주를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가 첫째 물건에 대한 점유주를 위해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점유보조자와 점유주 사이에서는 이 점유보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유보조 관계라는 것은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를 말합니다. 점유보조 관계가 만들어지자면 점유보조자와 점유주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특정한 관계라는 것은 바로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를 말하겠습니다. 이때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 즉 점유보조 관계라는 것은 채권 관계처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상하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명령 복종의 종속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와 점유주 사이에서는 어떤 상하 명령에, 그러니까 명령과 복종의 종속 관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보조 관계는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고 가정부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점의 주인과 상점의 점원, 이들 사이에서는 뭡니까? 상점의 점원은 상점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상하 종속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유보조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보조 관계는 공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 수행상 간청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관계,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보조자의 효과에 대해서 봅시다. 첫째,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을지라도 점유자가 아닙니다. 이때는 점유주만이 점유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점유권에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여러 효력은 점유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여러 효력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 방해자에 대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의 물건을 이게 점원이 상점 물건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그냥 갖고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물건을 갖고 가지 못하도록 자력 방해할 수가 있고 자력 탈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하여서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 보조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점유주의 점유의 취득 및 상실은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주도 점유를 상실하고 또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취득하면은 이런 경우 점유 보조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면은 바로 점유주가 점유를 취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 보조 관계가 종료하면 점유 보조자의 지위는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종료는 외부에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점유 보조자가 이제 상점의 점원인 점유 보조자가 물건을 점원으로부터 상점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때는 이 점유 보조 관계가 없죠. 그 물건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점유 보조 관계가 중요하고 점유 보조자가 점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유 보조 관계를 종료시키는 관계는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의 간접 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9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194조에서 규정하는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간접 점유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라고 합시다. X 아파트에 대해서 을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자, 임대차를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을은 이제 그 임대차에 의해서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겠죠. 이런 경우에 을은 그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을은 아파트에 대한 직접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인 을은 아파트에 대한 직접 점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임대인인 갑은 X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런 점유권이 없느냐, 점유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임대차를 통하여서 X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에게는 간접 점유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에게는 간접 점유, 즉 임차인인 을에게는 직접 점유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간접 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접 점유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또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하는 경우, 이런 보통의 점유, 이게 직접 점유가 됩니다. 그러나 간접 점유는 어떤 자가 타인 간의 일정한 법률 관계에 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점유, 이것이 바로 간접 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94조에서는 이 간접 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 점유인 경우에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즉 간접 점유를 인정하는 법률 관계, 즉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런 것이 점유 매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에서 보면은 바로 임대차, 이게 점유 매개 관계이죠. 이런 경우에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점유하는 자, 이게 임대인이죠. 이렇게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는 점유 매개 관계를 기해서 직접 점유를 하는 자에 의해서 매개되는 점유, 이것이 간접 점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간접 점유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간접 점유를 인정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 이 직접 점유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 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차인의 점유라는 것은 임대인의 점유로부터 전래한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점유는 제한적입니다. 임차인의 점유는 언젠가는 종료하고 이 임대인의 점유가 회복되겠죠. 이런 것이니까 바로 이 직접 점유는 간접 점유로부터 전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간접 점유를 점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회관념상 그 물건이 간접 점유자의 지배력의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의 점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간접 점유를 점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간접 점유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접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특정인이 물건을 직접 점유해야 합니다. 즉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직접 점유해야죠. 그래서 특정인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서는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각각 을 사이의 임대차 관계, 이것이 바로 점유 매개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194조를 보면은 이 점유 매개 관계의 예시로서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기타의 관계도 점유 매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의 관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관계, 이것이 바로 이 기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급 계약, 물건에 대한 도급 계약, 또 물건 운송 계약,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점유 매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 매개 관계는 일시적인 법률 관계에 의하고, 이에 따라서 반드시 이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점유 매개 관계는 법적으로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차가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해야만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은 이게 물권적 청구권도 되느냐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에 하나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채권적 청구권에 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게 가지는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도 무방하다라는 견해도 있겠습니다. 간접 점유자의 지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집니다. 근데 이 점유권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이제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반환 청구권만을 가질 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바로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것만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 효력, 대외적 관계, 즉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보면은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것은 207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바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법의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이를 인정할 실익도 없음으로써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점유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죠. 그러나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점유의 개념,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 간접 점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에 대해서 봅시다. 이 점유의 태양은 이 점유의 여러 가지 종류의 점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이때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의사이고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족하겠습니다. 즉 소유자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이것이 자주점유입니다. 이에 반해서 타주점유는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입니다. 자,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점유하는 경우, 이건 타주점유. 즉 타인이 소유자다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경우, 이것이 타주점유가 되겠습니다. 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또 점유자의 책임, 이런 면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소유권의 장에서 취득시효에 대해서 배우는데, 취득시효의 경우에서 바로 취득시효를 하자면은 자주점유를 해야 됩니다. 소유이사로 점유를 해야죠. 그래서 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런 구별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과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봅시다. 즉 물건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첫째,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즉 취득,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때 근원이라는 것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바로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원의 성질상 매수인은 언제나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자이고, 또 근원의 성질상 임차인, 수취인, 질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은 언제나 근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당연히 진정한 소유자, 다른 소유자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적물을 점유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근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자다. 그리고 매수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수인은 자기가 소유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매수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근원의 성질상 매수를 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은 자주점유자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점유의 추정과 추정 번복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근원의 성질상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점유 근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점유 근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 민법상 이런 경우에 이걸 자주점유로 판단하느냐 타주점유로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 민법 197조 1항이 적용되겠죠. 우리 민법 197조 1항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이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려는 자가 그 점유하는 자가 타주점유이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추정이 된다라는 것은 주로 입증 책임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즉 197조 1항에 의하면은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다시 말하면 무단 점유를 한 경우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단 점유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판례를 보면은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때는 원칙적으로 초과한 부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판례를 보면은 통상의 착오의 정도를 넘어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서 점유하는 때는 타주 점유자다, 타주 점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우리 판례는 자주 점유의 추정을 좀 쉽게 깨뜨리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판례가 취득시효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의 추정을 깨뜨림으로써, 즉 일정한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이런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자주 점유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자주 점유의 추정을 좀 쉽게 깨뜨리는 그런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선의 점유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가 악의 점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197조 1항에서는 바로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이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인지 불분명할 때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때, 이런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때 패소라는 것은 종국 판결에 의한 패소로 확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송 지연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로 본다, 즉 악의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의 점유, 악의 점유의 구별의 실익은 어디 있느냐? 취득시효, 점유자의 가실취득, 점유자의 책임,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또 선의취득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의 경우에 선의 점유자, 선의로 점유한 자만이 선의취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점유를 해야 바로 이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유자의 가실취득과 관련해서는 선의 점유자에게만 가실취득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이런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는 가실 점유와 무가실 점유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의 점유에서만 문제가 되는데, 선의로 점유를 했는데 선의에 가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이제 가실 점유와 무가실 점유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에 그 오신에 가실이 있으면 가실 점유이고 오실에 가실이 없으면 무가실 점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의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 취득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자 점유와 무하자 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하자 점유라고 할 때 이 하자라는 것은 악의, 가실, 음비, 불괴속 등의 완전한 점유로서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모든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 가실, 음비, 불기의 석동이 있는 점유, 이것을 하자 점유라고 하고, 이러한 하자가 없는 점유를 무하자 점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자 점유와 무하자 점유의 구별의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 취득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것은 197조 1항에 있어서 점유자는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조에 의해서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이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시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성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점유권의 취득을 보면은 바로 점유의 취득에 의해서 점유권의 취득을 하죠. 그래서 점유의 취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점유의 취득은 크게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접 점유의 취득에서 보면은, 자, 점유의 취득은, 즉 직접 점유의 취득은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되면 그 효과로서 점유권도 당연히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작물의 발견, 유실물의 습득, 도인의 절취, 이런 것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성계 취득은 있는데, 이 성계 취득은 뭐 쉽게 말해서 물건에 대한 매매 등을 통해서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것이 성계 취득입니다. 이 성계 취득 시에는 성계 취득은 크게 나누어 보면 특정 성계와 포괄 성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정 성계, 이것이 이제 앞에서 봤듯이 매매 등에 의해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이게 보통 특정 성계가 되겠습니다. 이 특정 성계에 있어서는 점유 취득의 방법은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간이 인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 성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점유의 취득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속의 경우죠. 그래서 우리 현행민법 193조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라고 해서 바로 비상속인의 점유권이 상속인에 이전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주의할 것은 이 점유도 그대로 상속이 되죠. 그러면은 피상속인이 타주 점유를 한 경우에 상속을 통해서 상속인이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은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 및 하자를 그대로 성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근원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속인이 타주 점유를 하고 있으면 상속인도 타주 점유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것을 달리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의 취득을 보면은 간접점유의 설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 임대차 관계, 즉 여태까지 직접 점유자였던 자가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타인에게 직접 점유를 취득시킴으로써 간접 점유를 취득할 수 있죠. 즉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즉 임대차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점유 개정에 의한 점유의 취득, 이것은 간접 점유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의 양도가 있는데, 간접 점유의 양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간접 점유의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의 소멸을 보면 직접 점유의 상실로 점유권이 소멸됩니다.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므로 사실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의 상실을 보면은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를 하는 바로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간접 점유가 소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서
이 점유권 일반, 그래서 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로서의 어떤 민법상 점유의 개념,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어떤 점유의 여러 가지 태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바로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